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은 학습 동기 이론 중 하나인 자기 효능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자기 효능 이론은 반두라, 즉 알버트 반두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알버트 반두라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학자는 바로 사회 학습 이론으로 매우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 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반두라가 이렇게 사회학습 이론을 주장하기 이전까지 행동주의의 어떠한 관점을 살펴보자면 행동주의 학파에서는 학습자에게 직접적인 강화물 혹은 직접적인 벌을 제공했을 때만 학습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즉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강화 대상물을 준다면 아이가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즉 직접 강화벌을 제공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밴드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강화벌을 제공하지 않아도 학습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걸 바로 뭐라 그랬냐면 대리적 조건 형성이라 그래요. 다 뒤가 설명드릴 거예요. 반드라가 어떠한 관점에서 유명한지 제가 두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아이에게 직접적인 강화와 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관찰하고 있는 모델, 즉 또래 모델일 수도 있고 혹은 성인 모델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따르려고 하는 성인 모델이거나 아니 자기가 동일시되는 또래 모델일 수 있는데 그 모델이 어떠한 강화와 벌을 받는지를 보므로써 보기만 하더라도 자기가 똑같은 학습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관찰 학습이자 대리적 조건 형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반두라는 이러한 사회학습 이론을 이제 만들어내는 데서 아주 큰 공헌을 했었죠. 그리고 뭐 심리학자로서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지만 이제 캐나다에서 출생을 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버트 반두라는 이제 미국의 1953년부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25년생으로서 매우 오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사회학습 이론뿐만 아니라 뭘 주장했냐면 그 공포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관찰했었습니다. 공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환자의 신념이 그러니까 내가 공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환자들이 나는 공포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런 환자의 신념이 그 환자 자신의 공포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 과정 안에서 자아 효능감이란 이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알버트 반두라입니다. 자기 효능, 자아 효능이라는 바로 최초로 설명했죠. 즉 어떤 과정에서 공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공포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더욱 공포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도출해내면서 이 개념을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알버트 밴드로 하면 나올 게 두 개밖에 없었어요. 즉 자기 효능 이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관찰 학습이 나오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사회학습 이론이 이미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해인가 14년도가 15년도쯤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사회학습이 아마 출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자기 효능감 이론은 충분히 그 앞에 동기론과 연관성이 있고 또 그리고 핵심적인 개념으로 개론서에도 충분히 실려 있어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개론서에 실려 있는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자기 효능의 정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기 효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정한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일련의 행동을 조작하고 완성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행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것이라는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감인 거예요.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어떤 신념, 난 할 수 있을 거야. 혹은 나는 저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이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기 효능감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자기 효능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동의 성취지향적인 행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자기 효능감을 어느 정도 아이가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취 동기를 가진 학습자가 될 수도 있고 앞에 성취 동기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어요. 그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자기 효능감이 낮으면 성취 지향적인 행동을 좀 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 지향적인 행동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는 게 또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성취 동기를 높이면 훨씬 아이들에게 학습을 하는데 유리해집니다. 어려운 과제를 더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유리해진다는 거는 그 아이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는 거죠. 성취 동기를 형성했을 때. 그러면 이런 성취 동기를 형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효능감을 높이면 성취 지향적인 행동을 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교사는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리고 물려있는 관계예요. 성취 동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 그 부분도 필요하겠고, 성취 동기를 높이는 방법 중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자기 효능감도 낮은 학습자가 있고 높은 학습자가 있다면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보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 연결고리가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기 효능 이론이나 뭐 읽어보니까 성취 동기 이론이가 다 비슷하던데 그건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따로 떼어놓고 뭐가 무엇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식화 시켜보면 이렇게 효능감이 높아지면 성취 동기가 높아지고 이 성취 동기가 높아지면 아이들의 어떤 학습 성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자기 장애 전략을 쓰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꾸준히 노력하니까 더 많은 성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자면 자아 개념이 자신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면 또 자아 개념이랑 자기 효능은 다릅니다. 자기 효능감은 특정 과제에 대한 개인의 능력이므로 과제 특수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내가 이걸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효능감은 좀 과제 특수적인 거고 자아 개념은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자아 효능이 높아지면 스스로 능력에 긍정적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전을 하게 됨으로써 동기가 유발되는 상태가 됩니다. 낮은 효능감은 자신감의 결여로 성취지향적 행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높은 효능감을 가진 학습자와 낮은 효능감을 가진 학습자가 어떻게 다르냐 이 부분을 묻진 않아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낮은 효능감을 가진 아이를 높은 효능감을 가진 아이로 바꾸는 방법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일단 그래도 비교를 해보자면 높은 효능감을 가진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도전감을 느낄 수 있는 과제를 할 때 더욱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생산적인 전략이라고 생각되면 즉시 사용하지 않고 이제 최대한 열심히 즉 자기 또래의 모델을 살펴보면서 더 잘 배우도록 할 것이면 실패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보이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 스스로 느끼는 이 자아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면 이를 높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알버트 반듀라에 따르면 이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4가지를 제시합니다. 뭘 제시하냐면 첫째, 성공 경험. 둘째, 모델 관찰. 셋째, 언어적 설득. 네 번째, 심리 상태. 즉, 이 4가지 요소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러면 이 다음 강의에서 이 4가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